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라든지 투자 정보 이야기를 주로 공유를 했는데요. 보니까 독자분들 중에서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흥미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아직 용기는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영상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1편으로요. 먼저 자본주의는 팽창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2편, 3편, 경기 사이클과 금리 이해하는 법, 개별 기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법이라든지 자산 배분을 하는 법 등등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저도 이해는 되거든요.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자마자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투자를 그런 짧은 호흡, 오늘 사서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고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 오늘 주식을 사서 내일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이후로 한 반년 안 올라도 1년 후에 그리고 3년, 5년 후에 오를 확률에 베팅을 하는 장기 투자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주식은 장기간에 걸쳐서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요 인덱스를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장기 투자 안 된다, 박스피다, 안 오른다, 코스피는 틀렸다, 헬조선이다, 한국 망했다, 마마 주식을 샀는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물론 2010년대는 보시다시피 코스피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기간이 꽤나 오래 계속되었으니까요. 하지만 20년을 보고 투자하셨으면 2000년에 한 500 얼마였던 코스피 지수는 지금 3000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산은 6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지수인 S&P 500을 볼까요? 20년간 투자를 하셨으면 1400에서 3800으로 2.7배가 되었고요. 혹시 기술에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나스닥에 투자를 하신 경우에 2600에서 13500으로 5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유로스탁 50 인덱스를 볼까요? 안타깝게도 20년간 유럽에 지갑을 묻어두셨다면 돈을 잃었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산업 분야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도 하고 뉴스도 챙겨 읽고 어떤 나라가 유망한가,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를 알기 위한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보셨듯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주가는 대체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에 동반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자본주의 자체가 팽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나는 1도 모른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요. 제 영상 다 본 다음에 제 영상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보러 가세요. 이 다큐멘터리는요. 1부에서 5부까지 있고 경제를 이해하는데 다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특히 1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새 인터넷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식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주식을 사면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 배만 불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다. 이렇게 투자를 나쁜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럼 예금은 어떤가요? 예금을 하면 은행이 그 돈을 고이고이 금고에 넣었다가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 고이고이 금고에서 다시 빼서 돌려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일정 수준의 돈만 맡아두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 외부에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예금을 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주겠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 주고 대출해준 기업한테는 한 5% 받아요. 이자를. 그러면 그 차이가 한 3% 나겠죠. 이 이자율의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거고, 예금은 고이고이 맡아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보통 금융 문맹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경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1억을 맡았는데 1,0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해봐요. 이 1,000만 원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800만 원을 남길 것인가 2,000만 원을 남길 것인가, 이 개념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1억 중에서 1,000만 원은 은행에 남겨두고 9천만 원은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금을 한 사람들이 동시에 내 돈 돌려주세요 라면서 오지 않잖아요. 대체로 한 10% 정도만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면 내 예금 돌려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을 조절을 해서 돈을 풀 수도 있고 긴축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너무 안 돌아서 돈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급 준비율을 8%로 낮춰서 1억 중에서 8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200만 원은 외부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이런 뉴스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주워온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발생 후 LPR과 은행 지급 준비율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미 유동성 공급을 여러 차례 확장한 바 있다. 지급 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풀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갈 거고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이제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은행은 예금한 돈을 금고에 꽁꽁 묻어두는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억을 맡겼어요. 그럼 은행은 10억만 남겨두고 B라는 사람한테 90억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의 총량이 얼마가 되죠? A가 맡긴 건 100억이었으니까 A의 통장에는 100억이라고 찍혀 있겠죠. 그런데 은행이 10%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억을 B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B의 통장에는 90억이라고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돈은 100억밖에 없었는데 은행을 한번 경유하고 나니까 돈이 190억 원으로 불어났어요. 돈이 늘어났네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은행한테 100억을 맡기고 이 은행이 다른 B은행에 90억 대출을 해줍니다. 10% 남기고요. 그리고 이 B은행이 9억 원을 남기고 10% 남기고 나머지 90% 81억 원을 C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C는 또 10% 남기고 나머지를 또 D은행에 대출을 해줘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결국 1,000억이란 돈이 돼요. 원래는 100억밖에 없던 돈이 10배로 불어났네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본주의 책에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이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른다. 이렇게 돈 100억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900억은 그냥 통장에 숫자를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돈의 양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배로.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은 증가를 하게 되고 돈의 양이 많아지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돼지바, 조스바 이런 거 제 기억에 분명히 50원, 1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500원 하잖아요. 이게 한 5배에서 10배 비싸졌는데 이게 돼지바가 막 가치가 막 올라가고 돼지바가 막 프리미엄이 되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의 양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 그래프랑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시면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통화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책 자본주의를 또 다시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라는 건요, 물가가 오르면 살기 힘들다.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상 돈의 양이 많아지고 돈의 양이 팽창해서 통화가 팽창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상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쥐고 계신 현금을 금고에 고이고이 넣어두실 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1억을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근데 그거를 꽁꽁 마당에 이제 묻어놨다가 30년 후에 파보시면 1억이겠죠. 1억인데 근데 그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1억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에 묻어두셨다가 30년 후에 파보시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2배, 4배, 5배, 뭐 10배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부의 차이는요. 경제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경과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양은 팽창하고 현금의 가치는 하락한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현금 가치의 하락을 막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경기 사이클이랑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가 팽창한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고 금리가 또 어떻게 연동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경제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은 커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알못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안녕.